그냥 바로 기업 회생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꼬롬해 보인다. 실리콘투랑 얘기를 해서 기업 회생으로 들어갈게. 들어가면 채권들 다 정리할 테고 네. 손실 다 정리할 테니까. 와. 네, 안녕하세요. 주민 IT입니다. 요즘에는 되게 사태라고 불리는 큰일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이 녹화일도 뭐 사태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큰일이 있었던 날이죠. 그죠. 네. 예, 대통령이 탄핵된 예, 이제 그런 날인데 뭐 저희야 뭐 정치 채널이 아니니까 어쨌든 큰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좋은 것도 근데 별로 좋은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또 안 좋은 사태가 벌어졌는데 TMF 사태 이후에 저쪽 바깥에서는 홈플러스가 터졌고 이제 여기 명품 커머스 반란이 지금 기업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업계나 생태계 쪽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반란 그 사태에 대해서 뭐 사태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 사태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3월 24일 날 판매자들에게 대금 정산 지연 공지를 합니다. 그리고 28일 날 정산 일정을 재공지하겠다. 지연되는 이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어요. 반란에서. 네. 그리고 25일 날, 그러니까 24일 날 발표를 하고 25일 날 일부 판매자가 아무래도 이제 TMF 사태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역삼동에 있는 반란 회사 오피스로 간 것 같아요. 본사를 가서. 네, 한 2, 30명 갔다고 하더라고요. 갔다 가서 이제 뭐 항의를 하니까 경찰도 좀 출동하고 뭐 이런 선언이 있었고, 근데 26일 날 이상한 일이 좀 발생합니다. 반란 직원들이 전 직원이 재택근무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사무실로 찾아와도 만날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게 재택근무로 다 전환이 돼버리고 28일 날 그 최영록 대표께서 사과문을 공지를 하고 근데 사과문에는 원래 24일 날은 28일 날 뭔가 정산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공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정산 대금 지급 계획 없이 그냥 피지사하고 뭐 신용카드사에서 서비스 중단을 딱 해버려요. 그럼 이제 뭐 사실 파트너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러고 31일 그러니까 며칠 지나자마자 바로 기업 회생 절차를 바로 신청을 해버리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조금 엄청나게 그 짧은 순간에 그러니까 뭐 관련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이게 맞은 게 된 거죠. 이게 단독 기사 기준으로 보면 일단 3월 24일 요쯤에 정산금 미지급이 있었고 그 다음에 판매자들이 항의했고 이때부터 이제 느낌이 이상해지면서 27일 날, 28일 날 바로 피지사에서 끊어버리고 그러면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기습적이라고 해야 되나? 기습적인 것 같아요. 31일 날, 예. 31일 날 기업 회생 절차까지 신청을 가거든요. 이게 이렇게까지 빨리 뭔가 사태가 진행된 이 정도 규모의 회사에서는 좀 보기 힘든 사례인 것 같은데 이 전체적인 흐름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짧은 순간에 이 일이 일어난 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버틸 때까지 버텼고 이제 어쩔 수 없다라는 상황을 알면서 얘기는 안 하고 며칠 그러니까 지급하는 날짜를 공지를 해줄게 해서 시간을 며칠 끌면서 바로 기습적으로 조금 하신 것 같고 근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좀 보니까 그 원래는 그 대금 지급을 예를 들어서 한 달 안에 했다라고 치면 그 24년도에는 그게 점점 시간이 늘어났대요. 아유. 늦춰졌대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대금 지급이 늦춰지는 순간부터는 뭔가 조짐이 안 좋은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같이 파트너로 일을 하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자꾸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 이게 이제 시간을 끌다가 결국에 이제 이게 막다 터진 게 아닌가 하는. 근데 이게 조금 좀 저는 좀 이상했던 게 이 회사가 올해 초에 투자를 받았어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스타트업 업계에 돌던 소문이 기업 가치를 좀 많이 다운시켜가지고 뭐 어느 기사 보니까 10분의 1로 다운시켰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던데 3천억 원래 밸류가 3천억 정도였는데 그 전 네. 밸류가 근데 요번에 받을 때가 300억 밸류로 받았다. 예, 그거 근데 그 어쨌든 수혈 자금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죠. 들어왔으면은 그럼 사실 셀러들 입장에서 아 투자까지 받은 정도 회사면 믿고 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가능성이 되게 좀 큰 것 같은데 그 도대체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어떻길래
이렇게까지 됐는지. 이게 좀 보니까 21년도에 매출 520억에 영업 손실이죠. 손실이 한 185억. 22년도가 890억 매출에 네. 손실이 370억. 예. 그 다음에 2023년도가 매출 390억에 마이너스 100억이죠. 그러니까 손실이 100억이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성장하는 회사가 이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매출이 꺾였는데 아. 손실이 줄었어.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성장을 할 때는 손실이 더 커졌어, 폭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매출이 꺾였는데 네. 그러면 손실이 더 커진 게 아니고 그 손실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때까지 그냥 마이너스 장사를 계속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느 타이밍까지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에서 좀 특이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매출이 있고 비용을 생각할 때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는 이 매출 연동해서 변동비가 더 컸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지금 얘기하신 게 그게 제가 요거 왜 그런지 보니까 쿠폰이라는 걸 발행을 해요. 쿠폰. 근데 저는 이커머스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몰라가지고 요번에 조금 공부를 했는데 이 쿠폰을 발행하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반란이고 이 셀러십니다. 그러니까 파트너신데 제가 10% 제가 마진을 먹어요. 네. 그래서 100만 원짜리 팔았어요. 네. 그리고 수수료가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90만 원을 드려야 되는 거죠. 네. 10만 원은 내 거예요. 반란 입장에서. 근데 쿠폰이라는 걸 발행해요. 그래서 쿠폰을 20만 원짜리 쿠폰, 20% 할인되는 쿠폰을 발행을 했어요. 네. 고객이 이걸 사. 네. 그러면 80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고객은. 그렇죠. 그래도 저는 파트너한테 90만 원을 줘야 되고 나는 10만 원의 손해를 내가 맞는 거예요. 그럼 이게 쌓이다 보면 물건을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품 플랫폼들이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 셀러 입장에서는 쿠폰 많이 넣어주는 데다가 팔면은 많이 팔리니까 명품 판매 플랫폼들 사이에 쿠폰 경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누가 자금력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냥 그런 치킨 게임이 된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이게 왜냐면 이게 다 명품을 사도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할인 많이 해준 데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로열티가 있었을까 반란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란이라는 회사가 있고 경쟁사가 더 그냥 쿠폰 더 좋은 거 주면 거기 가서 살 것 같고. 왜냐면 제품 같으니까. 네. 제품은 명품은 다 같잖아요. 이게 무슨 수공예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 싼 데 가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로열티라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고객을 모집하는 게 출혈 경쟁하면서 고객을 더 모집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이 반란 회사를 보면 그 뭐 광고도 많이 하시고 그 유명한 광고 그분께는 좀 죄송하지만 뭐 김혜수 씨 근데 워낙 뭐 멋진 분이시고 한데 또 명품에 잘 어울리시는 분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손실을 보면 광고비, 그러니까 그 지금 그 비용 중에 광고비가 차지하는 게 엄청 커요. 한 100몇십억씩 돼요. 그러니까 그 광고비는 진짜 그 다 TV 광고나 그거였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물론 반란이라는 회사의 이미지를 보고 그렇게 광고비를 썼겠지만 이미지를 브랜드를 높이려고. 근데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 광고를 보고 산 것보다는 쿠폰 보고 샀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조금 좀 많이 아쉽고, 왜냐면 이게 지금 TMF 사태 터진 지 얼마 안 됐는데 홈플러스에다가 반란에다가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또 제가 보니까 요즘 그 브랜디라고 또 있더라고요. 네. 이쪽도 지금 손실이 한 425억 정도 적자인데 여기도 지금 뭐 이렇게 쉽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혹시 2023년도에 반란이랑 트램비랑 머스티시랑 합병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딱 보니까 누구 한 명 살거나 둘 죽거나 아니면 다 같이 죽거나 요 구조라는 거를 2023년도에 이들이 아마 캐치를 했다라고 봐요. 그런데 양사합병도 힘든데 삼사합병이 실무로 들어가면 엄청 복잡할 거잖아요. 네 기업 가치가 얼마니, 내 기업 가치가 얼마니, 내 주식이 얼마니, 그러면서 무산이 돼요. 근데 요 무산이 됐던 타이밍에
근데 왜냐면 요때까지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품 소비가 확 늘고 있었거든요. 그 코로나 보복 소비부터 시작해서. 근데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2023년, 4년 요때부터 내수 경기가 확 죽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이런 명품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 MZ 세대들이 많이 썼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명품 소비를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혈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외부 환경도 안 좋아졌어.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게 날아갔지 않았나라는 게 지금까지의 생각입니다.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물론 뭐 제가 알기로는 한 700억 이상 뭐 투자를 받았다고 하던데 그 반란이요? 네, 반란이요. 네. 근데 그게 뭐 어떤 VC들이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힘드셨을 것 같고, 근데 물론 또 시장이 그때 코로나 이후에 막 성장하는 시장이니까 그걸 놓치기는 또 아까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이 유통망에 대해서 조금 한번 고민을 했으면 조금 어땠을까 하는. 2024년도에 아직까지 반란 같은 경우에 2024년도 이제 사업계획서가 안 올라왔더라고요. 사업보고서가. 네네, 결산 보고서. 결산 보고서가 이제 오늘 제가 4월 4일 날 이걸 찍고 있는데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적자가 컸을 것 같다.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수치가 2023년도까지 수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커머스 기반의 회사들이 이제 사업 보고서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게 전 좀 무섭다라는 생각까지도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요때 저기 보면 그 유명한 화장품 회사 실리콘투가 150억 정도를 투자하려고 하셨다가 네. 1차적으로는 75억은 네. 돈을 입금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 회사가, 그러니까 저는 이 회사 이걸 다 봤을 텐데, 실사를 다 했을 텐데 이걸 왜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3천억짜리 밸류의 회사가 지금 300억 밸류로 투자를 받으면서 150억을 지금 돈을 넣기로 했거든요. 물론 이제 300억이 프리밸류일 것 같은데, 만약 포스트 밸류면 이게 지분이 50%를 실리콘투가 가져가는 거고, 프리밸류 300억이면 450억 중에 150억이니까 33% 가져가는 건데. 그거 동의해준 기존 투자자들도 눈물을 나면서. 그러니까요. 근데 그 상황에서 실리콘투는 거의 그런 표현하기 그렇지만 그런 마음으로 가져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지금 무너졌잖아요. 지금 회생 절차를 들어갔고. 그러면 어쨌든 이쪽은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반란은 브랜드 이미지는 망가졌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가 있고 하니까 그걸 노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거 이제 기사를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150억을 투자를 하면서 나머지 75억을 투자 더 해주는 조건이 이제 그 흑자 전환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기존의 트렌드로 봤을 땐 거의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M&A를 하려고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반란이라는 이제 브랜드 이미지도 있고 이제 반란의 고객층은 아무래도 화장품 고객층이랑 좀 많이 겹칠 거니까, 그래서 그 정도에 내가 150억 정도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150억도 아니었죠. 75억만 넣었으니까 75억 일단 투자를 해놓고, 이제 이건 그냥 추측인데. 근데 뭐 저희는 이제 지금부터는 진짜 우리의 그냥 상상인데, 만약에 반란이 그 실리콘투랑 얘기를 해서 기업 회생으로 들어가면 채권들 다 정리할 테고 손실 다 정리할 테니까 와. 그렇게 하고 가지고 있는 지분, 어쨌든 당신들 지금 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채권 정리되고 나면 자금 70억 나머지 거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되고 브랜드 이미지는 죄송합니다 해서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실리콘투는 뭐 자회사를 편입해가지고 국내는 좀 안 되면 해외로 하든지 뭐 유통망이 있었으니까. 야, 이거 완전 상상이에요. 저희가 상상이에요. 이거 뭐 이렇게 하여튼 뭐 그렇게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너무나 나쁜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업회생을 법원에서 받아주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지금 상상이니까. 상상이니까. 그리고 어쨌든 기업회생,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기업회생을 또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어떻게든, 물론 여기서 파산을 시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조금 정리할 거 정리하고. 아니 근데 이게 홈플러스랑 팀F 때문에 그런 건지, 이게 기획회생이라는 게 그 전에 절차가 하나 더 있어요. 일단 채권자들 다 모여봐. 우리 회사 되게 힘들어. 그래서 우리
니들이 조금만 돈을 좀 더 많이 불려주던가 채권 조금 나누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냥 바로 기업 해성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꼬롬해 보인다. 사투리 같은데. 아, 예. 야, 이게 경상도 사투리로 좀 흉악한 흉계가 있어 보인다. 네네 좀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기업회생 들어가가지고 채권자들 다 떨궈내고 어쨌든 브랜드는 남아 있으니까 이거 겉은 가져가겠다. 아 이걸 올리면 저희들한테 소송이 들어올까요? 아니요 이건 다 그냥 상상이라고. 상상의 영역이에요. 아니 상상이니까 뭐 얘기할 수는 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업회생 신청을 너무 빨리 했다. 빨리 했죠. 예. 그리고 사실은 3월 24일, 23일, 24일에 뭐 대금 그러니까 정산 지연이 됩니다. 그 대신 28일 날 일정 관련해서 재공지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 놓고 28일 날 안 하면서 31일 날 기업 회생이 들어간다는 거는 기업 회생이 뭐 준비 없이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좀 또 이제 제가 반란 쪽 이야기를 들어본 기자님이랑 통화를 좀 해봤는데 내부적으로는 경영진들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많이 비판해왔지만 정상화를 시키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또 한다고 해요. 아, 그거는 당연히 어떤 경영자든지 그 뭐 기업 회생으로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렇게 하고 물론 반란이 또 매출은 좀 저랬지만 또 투자자가 있어가지고 투자를 받고 또 했으면 또 몰라요. 또 뭐 괜찮을 수도 있는데 늘 경영자들은 자기 어떤 기업을 자식과 같은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다 노력을 하죠. 근데 너무 이게 조금 빨리 되니까 조금 그렇게 보인다 이런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커머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좀 저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망할 때도 잘 망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좀 너무 안 좋게 망하는 케이스가 아닌가 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지금 TMF 얘기하고 이제 반란 얘기했는데 또 이런 게 계속 나올까봐 지금 걱정이 되는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아직까지 지금 사업 보고서 안 나온 데들 나오면 최후의 순간까지 안 나온 곳들은 굉장히 많지 않을까. 예, 또 이제 감사 의견 거절이라든지 그렇죠.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제가 오늘은 저기 반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좀 편집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좀 아직까지 정보가 많이 안 알려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다루다 보니까 이제 구독자분들이 들으시기에 설왕설래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었을 텐데 나중에라도 다시 한 번 더 좀 이 과정들이 좀 명확하게 밝혀지면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민 IT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